도대체 한국산을 왜 쓰는 겁니까? 유럽 방사는 유럽 안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비록 얼마 전까지 유럽에서 한국을 가장 앞장서 배척하던 나라, 자존심이 제일 강한 나라 프랑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서 그 자존심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산산이 깨져버린 것이었는데요. 외교 공식 석상에서 영어도 잘 쓰지 않는 나라의 대통령이 한국말을 배워오면서까지 한국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것.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님 따뜻한 원대 감사드립니다. 위하여. 또한 충격적인 발언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원전 방산, AI, 반도체, 양자 기술까지 전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떠난 자리는 한국만이 메울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전혀 다른 기조의 방향성으로 태세 전환하며 어떻게 한국으로 인해 유럽 전역의 분열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까지 굽히게 만든 이유,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통령 각하께서 공식 만찬장에서 한국어로 직접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넘게 외교 현장에서 살아온 저도 그 말의 무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곧바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고 사흘 뒤 프랑스 외무부는 긴급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소집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외교 경력 동안 수백 번의 회의를 경험했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서로 눈을 쉽게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먼저 꺼내기 싫은 그런 무거운 침묵이 외교부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분위기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인사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평소처럼 가벼운 잡담이나 서류 검토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딘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를 잡으면서 천천히 주변을 훑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회의가 단순한 방한 일정 보고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실무진이 대통령 방한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마디가 나오자마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문제는 한국어 인사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보고 내용 전체가 예상을 훨씬 벗어났습니다. 방한 일정에서 한국 체류 시간이 일본보다 더 길게 배정됐다는 것, 원전과 방산을 넘어서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테크까지 거의 모든 전략 산업에서 포괄 협력을 공식 제안했다는 것, 프랑스 공군 임무단의 한국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 한국전쟁 참전 프랑스군의 희생을 재조명하는 공동 추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는 선언까지 내용이 이어질수록 회의실 안의 표정들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자료를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오랫동안 빠르게 성장한 제조국 정도로만 인식해왔습니다. 성실하고 효율적인 나라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프랑스와 대등한 전략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라고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을 훨씬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밀 기술, 브랜드 가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모든 면에서 일본이 앞선다고 봤습니다.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기존 G7,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유럽 외교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신념을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어를 직접 구사하며 한국과 사실상 모든 전략 분야에서 손을 잡겠다고 선언했다는 내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인가? 보고가 이어지면서 자료 하나가 배포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한국과 프랑스의 교역 규모가 이미 130억 유로를 돌파했으며 최근 성장 속도가 유럽 내 파트너국 중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한다는 데이터가 맨 앞에 있었습니다. 뒤로 반도체, 인공지능, 원전, 핵연료 주기, 탄소 중립 기술, 바이오테크까지 거의 모든 전략 산업 영역에 한국이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 빼곡히 이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천천히 넘기다가 한 문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은 유럽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전략 공급국이다. 처음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외교의 중심에 서 있다고. 스스로 믿어온 프랑스가 어떤 아시아 국가에 의존해야 한다는 논리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 어딘가에서 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인가? 그 질문이 억누르려 해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회의가 계속되면서 강경파 관료들의 반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원로 관료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납기가 빠른 나라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기술의 깊이나 장기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는 독일과 일본이 훨씬 위에 있습니다. 유럽의 문제는 유럽이 해결해야 하고 우리가 아시아 제조국에 기대는 모습을 외부에 보이는 건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급하게 움직이신 것 아닙니까? 몇몇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며칠 전까지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며 그 생각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 전차와 자주포를 수년 동안 기다리다 결국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내용이 자료에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이 약속한 납기는 여전히 정치적 승인 단계에서 맴돌고 있었고 한국은 이미 실제 물량을 선적해 폴란드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는 처음에 자국 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원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 한국에서 만든 완성품을 가능한 빨리 받겠다는 쪽으로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그 대목을 읽는 순간 원로 관료의 말에 반박할 내용이 이미 이 자료 안에 전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입을 다물고 자료를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 개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말이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선을 다시 자료로 내렸습니다. 내가 한 말이 회의실에 어떤 파동을 만들어냈는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실무진이 미국 관련 보고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린란드 문제와 이란 사태에서 미국이 유럽과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공급이 지연되면서 동유럽 방공망에 실질적인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유럽 방산업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내용, 나토 공약의 실질적 이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자료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회의실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한 관료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유럽 안보를 최우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신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유럽은 독자적으로 살아남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 이후 회의실은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한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생산하고 정확하게 공급하며 미국과도 연결되어 있는 현재 유일한 국가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선명하고 깊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섞인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고 건조한 현실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제가 30년 넘게 믿어온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신념, 일본과 독일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인식, 그 모든 것이 이 자료 앞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홀로 외교부 복도를 걸었습니다. 오래된 석조 복도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파병됐던 프랑스군의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군복을 입고 낯선 땅 위에 서 있던 젊은 병사들. 그들 뒤로는 완전히 폐허가 된 건물들과 황량한 들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우리는 저 전쟁에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이 한국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니
그 아이러니가 처음에는 자존심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으니 자존심 너머에서 무언가 더 크고 묵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를 프랑스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에서 비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이후 유럽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전략국가. 저는 그 제목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이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가장 신뢰하는 실무진 3명을 따로 불렀습니다. 방산 담당, 원전 담당, 첨단 산업 담당. 각자의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었고, 셋 모두 저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려한 표현보다 검증된 데이터를 먼저 가져오는 스타일. 그것이 제가 이들을 신뢰하는 이유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언론 기사 말고 실제 계약서와 납기표, 생산 계획표를 가져오세요. 한국을 직접 조사합시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3명의 표정에는 약간의 회의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조사를 지시하면서 저는 솔직히 한편으론 한국이 예상보다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회의실의 강경파들에게 데이터로 반박할 수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금이라도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조사팀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한국이 그렇게까지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더 강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같은 전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방산 담당 실무자가 두꺼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폴란드에 납품된 한국 방산 물량의 현황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K2 전차, K견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의 실제 납품 수량과 일정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독일이 폴란드와 체결한 전차 공급 계약은 수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생산 일정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치적 승인 절차, 예산 협상, 방산업계 이해관계 조율, 의회 승인까지 여러 단계가 순서대로 쌓여 있었고 그 모든 과정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물량은 단 한 대도 폴란드 땅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계약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실제 장비를 선적해 보냈습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대 규모의 물량이 약속한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실무자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폴란드는 기술 이전을 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받아서 자국에서 직접 생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술 이전이고 뭐고 한국에서 만든 완성품을 그냥 빨리 보내달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납기, 사후 관리, 부품 공급 속도입니다. 한국은 납품 이후에도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며칠 안에 정비팀을 직접 파견하고 부품을 즉시 교체해 줍니다. 유럽산 장비를 구입한 나라들은 부품 하나 받는데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그 차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생산 속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구조. 그것이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나라와 납품 이후에도 함께 책임지는 나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파트너입니다. 그 차이가 단순한 가격 경쟁력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일본과 독일을 한국보다 훨씬 위에 있는 나라로 인식해왔습니다. 기술 수준, 정밀 제조 역량, 브랜드 가치까지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볼수록 그 인식의 기반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방산 수출 자체에 법적, 정치적 제한이 많아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산성 자체는 높았지만 방산과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이 복잡하고 느려서 실제 위기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폴란드 사례는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첨단 산업 담당자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평상시엔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처럼 보입니다. 선거도 있고 정치적 갈등도 있고 여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발생하는 순간 정부와 기업, 연구소, 군, 금융권이 거의 동시에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하나가 먼저 나서고 나머지가 뒤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체가 동시에 가동됩니다. 마치 전시체제로 전환하듯이요. 우리가 절차를 밟는 동안 그들은 이미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문장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절차를 지키다 기회를 놓쳤고 한국은 기회를 잡기 위해 절차까지 바꾼다. 이것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의 차이였습니다. 위기 앞에서 각자의 역할과 이해관계를 주장하며 조율의 시간을 보내는 구조와 위기가 오면 조율 이전에 이미 방향이 맞춰지는 구조. 저는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저를 조사를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면서 저는 한국전쟁 당시 프랑스군 기록 자료도 다시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비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쟁 당시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을 나란히 놓고 성장폭을 수치화해 보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흑백 사진들을 들여다보는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프랑스 병사들은 낯설고 황량한 땅 위에 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체구의 낡은 군복을 입은 젊은 얼굴들. 그들 뒤로는 부서진 건물의 잔해들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들판이 보였습니다. 전사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가자 그들이 실존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새삼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던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기 위해 그 먼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전쟁을 한국을 도와준 역사로 기억해왔습니다. 도움을 준 쪽이 우리였고 도움을 받은 쪽이 한국이라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한국이 완전히 무너진 폐허에서 스스로 일어나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국가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럽이 기댈 수 있는 나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방산에서 원전으로, 원전에서 반도체로, 반도체에서 인공지능으로 하나의 분야가 다른 분야를 지탱하며 거대한 산업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가져온 편견과 새로 발견하는 현실이 마음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 실무자가 공군 임무단 방문 계획서를 들고 왔습니다. 몇 달 뒤 프랑스 공군 임무단이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며 한국 공군 기지와 방산 생산시설, 인공지능 지휘체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직접 시찰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의례적인 외교 방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양측 공군이 시설을 서로 보여주는 형식적인 일정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일정을 읽을수록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이 운용하는 인공지능 전장관리 시스템, 드론 대응 체계, 미사일 방어망 배치 현황, 긴급 출격 시스템까지 이것들은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공군이 직접 참고하고 배우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 공군이 왜 한국군 시스템을 배우러 가는 거지? 평가하러 가는 방문과 배우러 가는 방문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상대를 내려다보는 것이고 후자는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후제에 해당하는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자존심을 예리하게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데이터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에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 중 하나입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르쳐 줄 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워야 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군. 그 말을 내뱉고 난 뒤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는 처음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러 시작한 조사였는데 오히려 우리 프랑스가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해 왔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보고서와 자료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숫자와 자료가 현실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어딘가에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직접 보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공군 임무단 방문 명단에 제 이름을 직접 올렸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될 것이었습니다. 조사팀의 보고가 쌓이면서 저는 처음에 세웠던 전제 하나하나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방산이 빠르다는 사실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쌓일수록 그것이 단순한 제조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느꼈고 3명의 실무자에게 조사 범위를 방산 너머로 확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며칠 뒤 첨단 산업 담당자가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전, 자동차, 인공지능 산업 구조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처음 몇 페이지를 보고 솔직히 몇몇 대기업이 잘하는 것이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개별 기업이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렸을 때 한국 기업들이 수개월 안에 생산 라인을 재편하고 미국, 유럽, 동남아까지 동시에 대응했다는 사례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공급망 위기 하나가 터지면 정부는 즉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은 인력을 투입하고 연구소는 기술 지원을 시작하고 금융권은 자금을 공급하고 군은 필요시 물류망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 지시하기 전에 이미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다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솔직하게 자문해봤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부처 간 협의부터 시작하고 협의가 끝나면 예산 검토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계약 절차를 밟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시간은 지나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 모든 과정이 평행하게 진행되는 나라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강국이 아니다. 전시에도 버틸 수 있는 국가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들어온 순간 저는 등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내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유럽이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국가입니다. 제가 그 말을 내뱉자마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지만 그 강도는 예상보다 훨씬 셌습니다. 한 원로 관료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미국의 하청국 아닙니까? 또 다른 관료가 거들었습니다. 기술의 깊이를 보십시오. 한국이 만드는 건 결국 다른 나라 기술을 조합해서 빠르게 찍어내는 것입니다. 진짜 원천 기술은 우리 프랑스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료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원전 수명 연장 기술, 독자 해결료 주기 개발 현황, 인공지능 지휘 체계의 실전 적용 속도, 양자 기술 연구 성과, 반도체 장비 국산화 진행 상황. 자료 하나를 꺼낼 때마다 강경파 관료들의 반박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꺼냈을 때는 목소리가 낮아졌고 세 번째를 꺼냈을 때는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한국을 20년 전 이미지로 보고 있다면 결국 우리만 뒤처지게 됩니다. 지금 한국을 무시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의실은 처음으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즉각적인 반박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서 데이터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만은 확인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한국전쟁 관련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미 몇 번이나 봤던 자료였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읽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전에 파병한 것은 막연하게 자유진영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당시 우리 병사들 대부분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후에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 대표단이 한국 전쟁 기념관을 방문하는 이유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 저는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것은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한국을 지켜준 나라였지만 이제는 한국과 함께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 그 메시지를 외교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전쟁 기념관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참전 프랑스군 사진과 최근 한국 군인들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폐허 위에 서 있던 나라와 지금 유럽이 손을 내밀고 있는 나라가 같은 나라라는 사실이 묘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어떻게 저 나라가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이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근면함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큰 변화였습니다. 단순한 정부 주도 개발로 설명하기에도 너무 입체적인 구조였습니다. 무언가가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군 임무단 실무회의에서 예상치 못했던 정보가 나왔습니다. 한국 방문 예정시설 목록이 공유됐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드론 대응 시스템, 스마트 군수관리, 인공지능 전장 통합 시스템, 차세대 전투기 협력안까지 저는 처음에 이 정도는 프랑스가 더 앞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자료를 보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실전에 배치해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전 배치 속도와 현장 적용력, 이 두 가지에서 프랑스가 한국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평가가 자료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 기관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군 자체 평가였습니다. 그때 회의에 함께한 한 장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국을 평가하러 가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뒤처진 부분을 확인하러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반응이었습니다. 반박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 야경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오랜 역사가 담긴 건물들, 빛을 머금은 센강, 수백 년을 버텨온 도시의 풍경. 우리는 이 도시를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문화의 중심, 외교의 중심, 사상의 중심이라고. 그런데 지금 세계가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진 나라는 저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방문단에 직접 합류하겠다고. 보고서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장의 공기, 사람들의 태도,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그것을 직접 봐야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한국을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다. 어쩌면 프랑스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제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기 전날 밤 제가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내려서는 순간부터 분주함이 느껴졌습니다. 공항 자체가 달랐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을 마중 나온 한국 측 실무진이 탑승교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미 동선이 분 단위로 정리된 일정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막 내린 상태였지만 한국 측은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 체크인도 하기 전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대표단 일부가 잠깐 짐이라도 먼저라고 말했지만 한국 측 담당자가 조용히 안심시켰습니다. 짐은 알아서 처리해두겠다고. 그리고 이미 첫 번째 방문지로 이동하는 차량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타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쪽은 이미 다음을 보고 있구나. 서울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된 도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돈된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첨단 건물들과 전통 건축물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풍경. 아시아의 어느 도시를 생각했던 막연한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은 제가 생각하던 아시아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전략적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한국 공군 기지 방문이었습니다. 프랑스 공군 임무단은 한국 공군 기지와 통합 방공 시스템을 직접 시찰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자마자 프랑스 장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한번 봐주지라는 분위기랄까요. 그런데 브리핑이 이어질수록 그 여유가 사라지고 대신 집중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사일 탐지 시스템, 드론 대응 체계, 인공지능 전장 관리, 활주로 재배치 시스템, 긴급 출격 절차, 이 모든 것이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이 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전을 위한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군은 언제 실제 위협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훈련 기준이 아닌 실전 기준으로 구축됐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프랑스 장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었지만 이 나라는 실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의 훈련은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에서 매일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너머에 실제 위협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구축된 군사 시스템은 위협이 추상적인 나라에서 만들어진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공군 기지 방문이 끝날 무렵 한국 방문 중간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외교 라인에서 비공식 경로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한국은 속도만 빠를 뿐 장기적인 기술 안정성은 일본이 훨씬 낫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구조다. 프랑스가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프랑스 내부 강경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너무 많은 기술을 넘겨주지 마라. 한국은 가격 경쟁력만 있을 뿐이다. 프랑스 산업이 잠식당할 수 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에 제 눈으로 직접 본 것들. 한국 공군 기지의 실전형 방공 체계, 분 단위로 움직이는 운용 인력들, 브리핑 중에 드러난 기술의 깊이, 그것들을 눈으로 보고 온 직후에 한국은 별것 없는 나라라는 메시지를 받으니 그 두 가지가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저들은 아직도 한국을 과거의 나라로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잠시 뒤에 다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아니면 정말 한국이 별것 아니라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지?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는 이유가 단순한 우려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진짜 위협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견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에는 원전 운영센터, 인공지능 통합관제센터, 반도체 생산시설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원전 분야는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보니 예상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전을 운용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원전 수명 연장 기술, 터빈 설계, 핵연료 주기, 국제 공동 프로젝트 운영 능력까지 전방위에 걸쳐 독자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원전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이 분야에서 대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인공지능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군사, 산업, 행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미 실전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모아두는 수준이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즉각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구조였습니다. 브리핑을 듣는 내내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고 한국은 연구한 기술을 바로 현실로 만들고 있었다. 그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연구를 현장으로 가져오는 속도, 그 속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술이 충분히 검증됐는지를 오래도록 논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현장에 적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프랑스가 단순히 한국과 협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을 통해 살아남아야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한국 측 고위 관계자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마음속에 쌓아온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한국 관계자는 잠시 웃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멈추면 죽는 나라였습니다. 전쟁도, 가난도, 외환위기도 모두 직접 겪었습니다. 늦으면 끝난다는 것을 이 나라 사람들은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빠른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은 오랜 풍요 속에서 느려졌습니다. 절차를 지키는 것이 안전이라고 배웠고 검증을 거치는 것이 지혜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여유는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 속에서 강해지는 법을 터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 호텔 방 창문 너머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서울의 밤은 파리의 야경과는 달랐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오래된 역사를 빛으로 감싼 것이라면 서울의 야경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에너지가 빛으로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야경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풍요 속에서 느려졌고 한국은 위기 속에서 강해졌다. 그 말은 한국에 대한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프랑스에 대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가 이 도시의 야경 앞에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저는 그날 밤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 방문 일정 중에서 제가 가장 오래 기억하게 될 장면은 공군 기지도 AI 센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산 생산시설 현장이었습니다. 공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전차, 자주포, 미사일, 레이더, 장갑차, 생산 라인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규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생산 현장인데도 모든 것이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움직였고 공정 하나하나가 막힘없이 이어졌습니다. 현장 관계자가 납품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납품 예정인 물량, 그 다음 분기 계획, 유지보수 물량까지 모두 이미 일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들으며 프랑스 방산업체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계약 조건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물량들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프랑스 장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계약 검토 중인데 한국은 벌써 생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공장 안의 기계음 사이로 조용히 흘렀습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전차 포탑이 조립되는 라인, 자주포에 포신이 끼워지는 라인, 미사일 탄두가 정밀하게 결합되는 라인. 이것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라인마다 납기일이 적힌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날짜까지 명시된 표지판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지판들을 보며 이 나라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브리핑은 사후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납품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유지보수, 부품 교체, 긴급 정비, 현장 기술 지원, 조종사와 운용, 인원 교육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사례가 다시 언급됐습니다. 한국은 고장난 장비를 연락받은 지 며칠 안에 수리하고 부품까지 즉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한 프랑스 장교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며칠 안에요? 부품까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부품을 미리 현지에 사전 배치해두기도 합니다. 납품 이후에도 고객 국가와의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무기가 팔리는 진짜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납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관계, 장비가 작동하는 동안 계속되는 책임, 그것이 한국이 파는 것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의 방산업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생산시설 방문이 끝날 무렵 프랑스 대표단 내부에서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장교들과 산업 담당자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브리핑을 듣던 사람들이 어느새 노트에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검증해보자는 뉘앙스의 질문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이 방식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 장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일본이나 독일보다 한국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지금 유럽이 필요한 건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제때 도착하는 물건입니다. 그 말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관료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물론 강경파는 여전히 반발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를 장악하면 결국 프랑스 방산업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우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기술을 너무 많이 공유하면 우리가 통제권을 잃습니다. 위험한 선택입니다. 저는 그 갈등을 지켜보며 프랑스 내부가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쪽은 현실을 보는 사람들, 다른 한쪽은 과거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사람들. 이 균열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가 어떤 미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저는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파병됐던 프랑스 병사의 후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전에서 싸웠다는 그분은 오랫동안 한국에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만남의 자리에서 그분은 낡은 사진 몇 장과 오래된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프랑스 병사가 폐허가 된 한국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편지는 그 병사가 고향의 가족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어로 쓰인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 언젠가 이 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후손은 편지를 다시 접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프랑스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 폐허 속의 한국, 그리고 지금의 서울. 그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70여 년 사이에 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강한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단순한 외교 전략을 넘어 역사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정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다양한 표현을 생각해봤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한국 방산 현황 분석, 한국 전략 산업 보고서. 하지만 그 어떤 제목도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담기에 부족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문장을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협력 대상이 아니라 유럽의 생존 전략 그 자체다.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장은 프랑스 외교부 역사상 공식 보고서에 아시아 국가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었습니다. 강경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보고서를 계속 써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생산력, 납기, 유지보수, 원전, AI, 반도체, 군사력, 국가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데이터를 쌓고 현장에서 본 것을 기록하고 대화에서 들은 것을 담았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송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내는 순간 프랑스 외교가에서 제 위치가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겠지만 강경파들의 강한 반발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제목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해 한국과 손잡을 것인가? 보고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강하게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보고서가 배포된 지 이틀 만에 프랑스 정부 내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속도와 강도는 예상을 넘었습니다. 찬성 측의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젊은 관료들과 현장 경험이 있는 장교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필요한 보고서였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던 것을 정확하게 담아줬습니다. 라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진심이 담긴 지지였습니다. 반면 반대 측의 반응은 시끄러웠습니다.
한국에 지나치게 경도됐다. 프랑스의 자존심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한국 편에 선 것이냐? 비난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외교부 내 강경파 관료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중 일부가 눈을 피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 중에서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상됐던 일임을 알면서도 막상 겪으니 쉽지 않았습니다. 방산업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보고서가 배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프랑스 방산 기업들의 연합이 공개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명에 담긴 논리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시장을 장악하면 프랑스 방산 일자리가 줄어든다. 우리 기술을 공유하면 결국 빼앗기게 된다. 한국의 가격 경쟁력만 있을 뿐 기술력은 아직 부족하다. 일부 언론은 저를 직접적으로 지목하며 보도를 냈습니다. 프랑스 외교관, 한국의 로비에 넘어갔나?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읽는 순간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국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데이터를 검토하고 수십 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내린 판단이 외부의 로비에 넘어간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긴다고, 감정적인 반발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그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이 또다시 유럽과 상의 없이 중동 지역 방공망을 재배치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물량 일부가 유럽 대신 중동으로 전환됐습니다. 폴란드가 즉각 항해 성명을 냈습니다. 루마니아, 발틱 3국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동유럽 전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언어로 이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유럽 안보를 최우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제시됐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공황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한국에서 느꼈던 위기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떠난 자리를 메울 수 있는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생산하고 공급하고 미국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강경파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반박을 꺼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현실 앞에서는 감정적인 반발보다 냉정한 계산이 앞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며칠 뒤 일본 외교 라인에서 더 강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비공식 경로를 통해 프랑스 외교부 고위 인사들에게 전달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프랑스가 기술 협력을 허용하면 통제권을 잃게 된다. 일본과 프랑스가 손잡는 편이 훨씬 안정적이다. 일부 강경파 관료들은 일본 측 주장에 동조하며 저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플랑씨, 당신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본이 저렇게 경고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견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이 정말 별것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강하게 경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 상대가 위협적이기 때문에 견제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반응이 오히려 한국의 실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약하다면 왜 이렇게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지? 그 질문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통보가 왔습니다. 대통령실 주재 비공개 전략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였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유럽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 전략으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서 한국 협력론을 최종 보고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이 회의에서 통과되면 프랑스 외교의 방향이 바뀝니다. 실패하면 제 외교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 전날 밤 서재에 홀로 앉아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 방산 공장의 조용한 분주함, 공군 기지의 실전형 시스템, AI 관제센터의 빠른 적용 속도,
참전군 후손의 그 말, 이 모든 것이 제 보고서의 근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의장으로 향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파리의 거리가 흘렀습니다. 역사가 담긴 건물들, 이른 아침 출근하는 시민들, 오래된 도시의 풍경.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봤던 서울의 야경을 떠올렸습니다. 두 도시가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차가 대통령실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내리면서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회의장 건물 입구 앞에서 조용히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이 문을 열면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프랑스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동시에 이 생각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으면 프랑스는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예상대로 냉랭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 지하 회의실에는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고위 인사들과 방산이업 대표들, 경제참모, 군 장성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자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 회의가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프랑스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저는 자료를 앞에 놓고 자리에 앉으면서 회의실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지지하는 눈빛, 불신하는 눈빛,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눈빛.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느끼면서도 자료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느껴도 됩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말해야 합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반대 측이 먼저 발언권을 잡았습니다. 한 원로 관료가 탁자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시적으로 뜨는 나라일 뿐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쌓아온 유럽 중심의 협력 구도를 흔들 이유가 없습니다. 독일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검증된 파트너들이 있는데 왜 급하게 한국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까? 또 다른 인사가 거들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과 손잡으면 유럽 내에서 우리의 위상이 흔들립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섣불리 움직이다 유럽의 중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교역 규모 130억 유로 돌파, 최근 성장 속도 유럽 내 최고 수준. 두 번째 자료, 방산 납기 속도 비교표, 독일과 일본과 한국의 실제 납품 완료 데이터. 세 번째 자료, 원전 수명 연장 기술과 핵연료 주기 독자 운용 현황. 네 번째 자료, 인공지능 군사 시스템 실전 배치 속도 비교. 다섯 번째 자료, 반도체 공급망 위기 대응 사례와 한국의 실제 대응 속도. 자료 하나가 나올 때마다 반대 측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강경파 관료들이 자료를 반박하려 했지만 숫자 앞에서는 감정적인 언어가 힘을 잃었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참모들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 관련 자료를 꺼냈습니다. 패트리어트 공급 중단 현황, 최근 동유럽 방공망 공백 데이터, 미국의 중동 우선, 재배치 결정 이후 유럽 안보 변화 분석.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반박을 이어가던 사람들도 이 자료 앞에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미국이 빠진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지금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이 한국입니다. 회의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파병된 프랑스군의 사진과 전사자 명단이었습니다. 화면에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폐허 위에 서 있던 젊은 병사들의 얼굴이 이 넓은 회의실 안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는 우리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군 장성들 몇몇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령의 원로 관료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공감이었습니다. 저는 참전군 후손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한국을 도왔지만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이 회의장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대통령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한번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프랑스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합니다. 방산, 원전, 인공지능, 양자기술 분야의 공동협력을 승인하고 프랑스 공군 임무단 한국 방문을 공식화하며 군사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프랑스의 미래 전략입니다. 회의장 안에서 일부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대통령의 방한 연설문 초안을 검토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설문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어서 한국전쟁 참전 프랑스군에 대한 이야기, 양국의 전후 관계, 원전과 방산과 인공지능 협력, 그리고 미래 전략 파트너십. 연설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엮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설문을 천천히 읽다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처음 한국을 의심했던 저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납기만 빠른 나라, 미국의 하청국, 과장된 성장. 그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폴란드 납기 데이터, 공군 기지의 실전형 시스템, 참전군 후손의 말, 한국 고위 관계자가 했던 그 한마디. 우리는 멈추면 죽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늦게 알아봤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과 한국어 연설은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 주요국 외교가가 동시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여러 나라가 프랑스가 왜 한국에 저렇게까지 하는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방산, 원전,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반도체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자 유럽 내부에서 하나의 평가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니라 전략 국가다. 일본 외교 라인도 크게 당황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긴급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문을 연 순간 유럽 전체가 한국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점이었습니다. 프랑스 하나가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인식이 바뀌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변화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방산업계와 군 내부에서 한국식 납기 관리와 한국식 유지보수 체계를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독일식 품질, 일본식 정밀함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식 속도와 실전 대응력이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공군 임무단 역시 한국군의 인공지능 전장관리, 미사일 방어체계, 드론 대응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공동 연구하자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원전 분야에서는 수명 연장, 터빈, 핵연료 주기, 국제 공동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실무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방식을 알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지금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유럽 여러 나라 외교관들과 비공개 만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말들을 들었습니다. 독일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 제조업 강국이라는 환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측 인사가 이어받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빠진 자리를 가장 먼저 메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수치로 증명된 현실입니다. 폴란드 장성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다음 주문도 한국으로 갑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강대국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그 사실을 가장 늦게 인정한 것은 우리였습니다.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친 뒤 대통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짧은 자리였습니다.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보고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과거 속에 머물렀을 겁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국을 너무 늦게 봤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도와준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앞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 한국을 의심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자책이 아니었습니다. 지나온 길에 대한 정직한 돌아봄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뒤 어느 저녁 저는 외교부 복도를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흑백 사진들 앞에 다시 멈춰 섰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파병된 프랑스군의 사진이었습니다. 폐허 위에 서 있던 젊은 병사들. 저는 사진 속 얼굴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최근에 저장해둔 서울 야경 사진이 있었습니다. 빛이 가득한 서울의 밤. 저는 그 사진을 흑백 사진 옆에 나란히 들었습니다. 무너진 나라와 세계가 주목하는 강국이 된 나라가 한 장면 안에 겹쳤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가난한 나라로 기억했다. 하지만 한국은 가장 위험한 시대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복도에 혼자였지만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을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 믿어왔고 저 역시 그 질서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늘 빠르게 성장한 제조국, 성실하지만 결국 프랑스보다 아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편견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저를 가두고 있었는지를 깨달은 것은 직접 그 땅을 밟고 나서였습니다. 제가 직접 본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빨리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정부와 기업, 군과 연구소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반도체도, 인공지능도, 원전도, 바이오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공급망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대응하고 가장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크게 흔든 것은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늘 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늦으면 끝난다고, 멈추면 뒤처진다고, 살아남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풍요 속에서 느려졌지만 한국은 위기 속에서 강해졌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불안한 시대에 세계가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어를 배우고 유럽이 한국 방산을 찾고 원전과 인공지능 협력을 원하며 미국이 떠난 자리를 한국이 메워주길 기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전 참전 프랑스군 사진을 기억합니다. 폐허 속 한국 땅에 서 있던 젊은 병사들의 얼굴 말입니다. 그들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키려 했던 그 나라가 수십 년 뒤 프랑스와 유럽의 미래를 지탱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작은 나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시대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해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최강국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 그 저력이 새삼 자랑스럽고 놀랍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